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 이 시간은 받으면 많이 버는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입니다. 조선일보가 선정한 베스트 애널리스트부터 이들을 키워낸 증권사의 센터장들 그리고 증권가의 고수들을 모십니다. 이 시간에는 한 번 더 KTB투자증권의 김한진 수석연구원님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제 세 번째 저희가 뵙는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오늘은 주제를 미래 투자 이렇게 좀 잡아봤습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약간 또 보시는 분들이 또 뜬구름 잡는 얘기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좀 재밌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진 수석 연구원님은 지난 몇 번 소개해드렸듯이 주로 이제 이코노미스트로 활동을 하셨고. 주요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 역임하신 후에 2013년부터 KTB투자증권 리서치본부에서 수석 연구위원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주제 미래 투자.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아무래도 이 미래 투자를 우리가 왜 관심을 갖냐면 노후 투자 관점에서 좀 관심을 갖는 건데 노후를 대비한 투자를 하려면 10년, 20년 후를 내다보는 이런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미래에 어떤 산업이 유망할지 이걸 좀 생각을 해보면서 지금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미래 투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장기적으로 이 미래에 유망한 투자처를 찾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좀 찾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까? 네, 앞선 시간에도 뭐 살짝 언급을 말씀 나눴습니다만은 대기업들이 네. 좀 그 경제를 주도하는 대기업들이 국내외 기업들 지금 어디에 투자하려고 정말 이렇게 좀 그 혈안이 돼 있는지 이걸 보면 미래의 어떤 그 성장 산업이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 그 대기업들도 이미 네. 자기네 조직에서 다 열심히 연구를 네. 해가지고 미래에 뭐가 유망할지 네. 분석한 후에 거길 투자할 테니까 그걸 좀 보자. 예. 네. 가령 뭐 한 20년 전에는 다 스마트폰에 또 반도체 여기에 다 집중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스마트폰 기업들 중에서 뭐 조금 사라진 기업도 있고 또 사업을 접은 기업들도 있습니다만 산업 자체는 성장했거든요. 그 안에서 정말 경쟁이 치열했기 때문에 뭐 좀 구조의 개편은 있었지만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쨌든 전체적인 메가 트렌드, 세상이 나가야 될 방향 이런 부분들과 성장 산업과 무관하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대기업들이 국내외 대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이 투자하는 섹터는 일단 비메모리 반도체, 그 다음에 2차 전지, AI, 빅데이터, 이커머스, 전자상거래죠. 뭐 핀테크, 뭐 이런 쪽이지 않습니까? 이런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4차 산업이 뭐 올해 끝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뭐 한 20-30년은 지속되지 않을까요? 그런 측면에서 주식 투자의 기본은 꿈의 기울기를 위험이라는 비용을 지불하고 꿈의 기울기를 산다라는 개념에서 본다면 꿈의 기울기가 높은 이런 성장 산업에 대한 관심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사님 지금 꿈의 기울기라는 단어를 좀 몇 번 사용하셨는데 꿈의 기울기는 내가 이제 미래에 꾸는 꿈의 성장세 뭐 이런 걸 뜻하는 건가요? 기업의 성장이죠. 기업의 성장세, 뭐 본인의 뭐 꿈일 수도 있고요. 결국 그 세상의 어떤 그 성장에 본인의 꿈이 올라타는 거죠. 그게 주식 투자다. 그러면 결국 성장 산업을 잘 선택해야 된다. 일단 그 말씀하신 때 이제 10년, 20년의 유망한 산업 이제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비메모리를 이제 앞에 좀 놓으셨는데 우리가 이제 비메모리 하면서 가장 궁금한 게 사실 삼성전자예요. 왜냐하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그 코로나 이후에 또 삼성전자 투자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거의 국민주처럼 됐는데 지금 상당히 주가가 지지부진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비메모리의 그 앞으로 미래하고 이 삼성전자의 미래 이건 어떻게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담스러운데 제가 섹터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제 생각에는 뭐 비메모리든 메모리든 뭐 이런 4차 산업혁명에서는 필수 불가결한 어떤 소재가
부품이 이제 반도체지 않습니까? 네. 근데 비메모리의 어떤 쓰임새가 음. 수요가 훨씬 더 많아질 거다. 음. 뭐 전기차라든지 또 데이터 센터도 이제 그렇고요. 그래서 비메모리에 지금 삼성전자도 어쨌든 올인을 하다시피 네.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앞선 시간에 살짝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코스피 전체 PER이 선진국에 조금 비슷해지는 네. 그런 그 패러다임 시프트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네. 앞으로요. 예. 예. 그 얘기는 삼성전자의 패러다임 시프트도 조금 유력하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뭐 애플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PER 한 30배에서 40배 정도의 뭐 당장 간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네. 서서히 뭐 시간을 두고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국내 주식 시장에 삼성전자가 상장돼 있기 때문에 어쨌든 조금 그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삼성전자의 중장기 투자 매력은 뭐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앞서 말씀하시기 유명한 산업으로 전기차 쪽도 말씀하셨는데 전기차와 이 친환경 산업 사실 연관이 같이 돼 있잖아요. 네. 요거는 어떻게 좀 내다보십니까? 뭐 전기차가 뭐 아시다시피 유럽에서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2025년부터 네. 일단 내연기관차가 판매가 금지되고요. 네.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한 2030년 정도부터는 이제 내연기관차는 판매가 이제 중단되지 않습니까? 네. 중국과 미국도 2035년, 40년 네. 이렇게 차례대로 이제 전기차로 이제 다 체제로 전환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 전기차 시장 침투율이 뭐 지금 한 4%대인가요? 지금 그렇게 높진 않죠. 네, 4, 5%대에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한 20년 후면 뭐 15%, 미국마저도 지금 뭐 한 2040년 정도면 뭐 한 25%, 네. 20%대로 올라갈 겁니다. 그렇게 예측되고 있는데 네. 결국 뭐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장애인들이 있죠. 뭐 배터리의 성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결국 저는 세계 자본주의의 역사를 보면 기업들이 좋은 기업들이 그런 문제점들 어떤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될 그게 확실한 이런 그 걸림돌들을 기술 혁신으로 다 극복해 왔다라는 점을 조금 믿을 필요가 있다라는 점에서 전기차 시장은 생각보다는 어떤 그 시장 어떤 확산이 성장률이 앞당겨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가령 뭐 2000년에 그 SK텔레콤 옛날에 한국이동통신이었죠. 주가가 이제 꼭지를 쳤는데 그때 2000년 그 SK텔레콤이 이제 올라가는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까지의 상황에 휴대폰의 시장 전망이 1인 1 휴대폰이 뭐 예를 들어서 2030년 정도에 도달할 거다. 이렇게 아마 예측했을 겁니다. 당시에. 네, 훨씬 앞당겨졌다는 거죠. 그런 애로사항들을 다 극복하고 전 세계 휴대폰 시장이 성장했듯이 전기차도 비슷한 성장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관되면서 다른 친환경 산업들도 같이 네, 친환경 산업들도 어쨌든 뭐 대세죠. 지구가 결국은 뭐 지금 상당한 기후 위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탄소 제로 지금 상황으로 조금 더 바쁘게 갈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특히 재생에너지 쪽에서 풍력 발전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기차 하면 근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배터리 문제가 사실 있는데 배터리가 지금 계속 성능이 향상되고는 있지만 이게 얼마나 빨리 될지 사실 의문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게 하여튼 극복을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박사님 생각인 것 같네요. 기술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어떤 방식으로 이제 혁신이 일어나고 극복이 될지는 하지만 결국에는 뭐 필요가 발명의 어머니라고 지금 관련 기업들이
훨씬 더 높은 에너지 혁명을 주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 시장에서 하여튼 제일 핫한 게 2차 전지 네. 관련주가 제일 핫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투자자들의 관심이 그쪽으로 많이 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관련해서 아까 저 비메모리 관련해서 삼성전자를 여쭤봤는데 그럼 현대차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전기차 현대차는 관련해 가지고. 네, 뭐 전기차 또 뭐 수소차 이런 이슈들이 뭐 계속 있겠죠. 근데 현대차는 현재 뭐 밸류에이션이 비싸지 않으니까. 네. 근데 전기차 시장에서 현대차가 얼만큼 시장 지배력을 가질지는 조금 미지수고요. 조금 시간을 두고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아직은 전기차를 선도하는 건 아닌 것 네, 같아요. 네, 예. 네, 네. 앞으로 조금 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AI 빅데이터 이거 말씀하셨는데 AI 빅데이터는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계세요? 네, 결국에는 뭐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님도 뭐 첫째도 AI, 두째도 AI, 세 번째도 AI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제가 좀 무지해서 잘 모르겠지만 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컴퓨터의 연산 능력이라는 게 네.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네.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알파고 얘기가 몇 년 전에 나왔지만 지금은 인간하고 AI하고 좀 바둑을 두는 것 자체가 의미 없는 네.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건 불과 몇 년 전, 몇 년 사이에 어쨌든 컴퓨터의 성능, 그다음에 뭐 양자 컴퓨터도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뭐 현실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많은 데이터가 축적되고 그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혁신적인 어떤 그 기술이 지금 새로 튀어나오는 것들은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가령 지금 뭐 미국 기업에도 뉴욕 증시에 상장된 기업에도 이제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만은 AI 기술을 이용해서 뭐 광고를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를 보는데 동네 슈퍼 광고가 뜨는 거죠. 그 축구장 펜스에 AI 기술을 이용한 어쨌든 광고의 혁명. 네. 어쨌든 이 빅데이터와 AI와 이커머스와 이런 부분들이 다 연결돼서 움직이는 시대지 않습니까? 이게 소비재에 어떤 붙으면 어떤 광고로 붙으면 에드테크가 되는 거고 또 뭐 소비재의 어떤 뭐 이런 판매에 붙으면 뭐 또 무슨 테크가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뒤에 어미가 테크로 붙는 이런 산업들이 계속 생산될 것 같아요. 이게 4차 산업의 융합과 어떤 그 기술 혁신의 어떤 그 생태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생각한다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지금 현재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빠른 속도로 많은 데이터와 데이터의 관리의 기법이 AI 기술을 이용해서 향상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하신 것 중에 바이오는 살짝 제가 못 들은 것 같은데 바이오 쪽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그 바이오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코로나도 있습니다만은 전 세계의 인구가 정말 고령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빠른 속도로 고령화돼서 안티에이징, 다운에이징 이런 단어를 지금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정말 수명 혁명, 인간 수명의 혁신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바이오 산업의 지금 시장 규모가 한 300조 글로벌 시장 규모가 한 300조 정도로 제가 들은 바 있는데 불과 2026년 정도에는 600조 시장 한 2배로 성장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오뿐만 아니라 전통 제약 또 헬스케어 또 연결해서 뭐 로봇, 원격 진료 이런 쪽의 파생 산업까지 좀 빠른 속도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고 관련된 법규나 규제도 상당히 변화를 많이 보일 것 같거든요. 시대의 욕구를 수용해서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바이오 헬스케어에서 어쨌든 우리나라가 강국이 돼야만 되고 또 강국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마 코스피 시가총액에서 바이오 섹터가
수년 전에는 3%도 안 됐거든요. 예. 지금 뭐 10%가 넘지 않습니까? 예. S&P 500의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의 음. 시가총액이 20%거든요. 음. 아마 더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음. 앞으로 진행되면서 예. 우리나라도 그 이상으로 아마 성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만 쭉 좋게 성장하는 쪽만 얘기했는데 약간 방향을 바꿔가지고 최근에 이제 규제 리스크가 불거지고 있는 중국이지 않습니까? 우리 국내 투자자들 상당히 중국에 또 많이 중국 기업들에 많이 투자를 했는데 주식 투자를 많이 했는데 중국 주식에 대한 이 장기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내년까지는 조금 자제 약간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앞서 시간에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좀 달러 강세, 또 연준의 통화 긴축 뭐 이런 쪽에서 신흥국 전체적으로 조금 눌림목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걸 좀 극복하면 중국이 결국에는 거시경제 구조가 소비 주도, 성장의 엔진이 수출에서 혹은 투자에서 내수 소비, 거대한 인구를 중심으로 한 소비 경제가 태동하고 성장할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중국 소비주가 어쨌든 높은 프리미엄을 받을 것 같습니다. 성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을 넘어서 한 2023년부터는 중국의 소비주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잠시 좀 주의해야 되긴 하지만 규제 리스크 플러스 지금 신흥국에 대한 자금이 이제 빠지는 거 뭐 이것 때문에 좀 주의를 해야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중국 소비재 쪽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10년, 20년 후를 내다보는 뭐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좀 투자 아이디어 한 좀 몇 가지 한 두세 가지로 좀 그 중에서 중요한 것만 고른다면 어떤 거를 좀 제시를 해주시겠어요? 네, 뭐 잘 모르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는 뭐 제일 마지막에 질문하셨던 바이오 이런 쪽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또 잠재력이 있는 그런 섹터라고 생각되고요. 전 세계 인구가 2020년부터 앞으로 30년 후에 65세 이상 인구가 110% 늡니다. 2배로 늡니다. 우리나라는 130% 늡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고령화 시대의 안티에이징, 다운에이징, 그다음에 바이오 헬스케어, 로봇 산업 이런 쪽이 우리나라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그런 섹터라는 측면에서 가장 1번으로 좀 꼽고 싶고요. 두 번째 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이제 반도체 얘기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의 포텐셜이 전 세계에서 더욱더 잠재력을 좀 발휘하는 시기가 앞으로 한 뭐 5년, 10년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김한진 KTB 투자증권의 수석 연구위님 모시고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 미래 투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미래 성장 산업을 말씀드렸으니까 좀 꿈에 기울기를 한번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주식 투자는 위험을 지는 대신에 어쨌든 성장성을 사는 건데 합리적인 위험을 지불하려면 오히려 성장성이 높은 산업에서 업종에서 경쟁력이 있는 기업을 사는 게 오히려 그 위험을 줄이는 역설적인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조금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KTB 투자증권의 김한진 수석 연구위원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